9월 1일 서울중앙지검이 삼성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합병을 위해 삼성의 언론 보도를 관리한 정황도 나와 있는데요. 삼성을 위한 보도가 나오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제2의 첫 출연이지만 교수님의 그 연구는 우리가 좀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 연구를 보면 총수들이 참 빈정상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아도 기업 가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오히려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에 관여하면 기업 가치가 더 나빠진다. 이런 분석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네, 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고요. 네. 뭐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엄밀한 방법을 쓴 겁니다. 네. 얼마나 그 빈정상할 좀 확신에 가득 차서 말씀을 하시는. 네네. 오늘 그 두 저격수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담당 기자 얘기를 듣고 논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국 내에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소장이나 아니면 판결문 같은 공적 그런 문서들은 다 거의 전문 보도를 하는 게 원칙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또 이게 국민적 관심사는 되게 높은데 이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약간 공적인 목적을 언급을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공적 사안이었잖아요. 기자의 어떤 시각이 들어가는 분석 기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독자들도 함께 보면서 이제 함께 분석하고 함께 논의하는 공론회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전문 보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문을 공개했다는 게 오마이뉴스의 입장인데요. 삼성 측에서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아주 뭐 국가안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정책이 맞다고 봐요. 특히나 공소장 같은 경우 더욱이 뭐 사회적으로 관심이 가는 공적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소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슬쩍슬쩍 흘려가지고 뭐 피의자에 대한 모욕을 준다든가 예단을 형성하는 그런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과 이런 공소장 공개는 기본적으로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장의 내용은 최종적인 수사 결과이고 검사가 자,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입증해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공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랑 공소 유지라는 검찰 사무의 정부당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공소장은 공개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공소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유죄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건 굉장히 저널리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했을 때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조금씩 흘리는 내용들, 살라미식으로 하나씩 두 개씩 떼어서 내보내는 걸 검증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말해서 이제 공소장이 나오기도 전에 언론들이 받아쓰면서 무조건 다 대서특필하고 단독이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혹이 있다라는 의혹이 아니라 폭로까지 가는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사안과 굳이 저는 양립되는 상황이라고 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공소장이 나온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견이 다른 건데 당연히 언론 소비자로서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수사 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은 공익적인 호기심이 있고 그에 대해서
기자가 대략 마사지를 해서 몇몇 부분 필요한 부분을 공개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오히려 공소장 전체를 공개해서 이 부분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혼란을 줄이는데 저는 도움이 됐다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예, 공소장 관련해서 이 사안은 정말 다른 사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십니까? 다릅니다. 어. 공소장을 공개해서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나 생각해 보면 그때도 삼성이었어요. 삼성이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가 논란이 됩니다. 잘했다고 봐요. 저는 안 하면 제가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검찰의 공소장을 보도할지 말지를 두고 철학적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지상파 3사, 종편 4사 어디에도 이걸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무의미합니다. 왜 다뤘냐고 비판하는 네. 기사들이 더 많아요. 공소장을 공개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맞습니다. 훨씬 많고요. 네. 공소장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예. 네. 그건 왜 KBS 그렇다고 보세요? KBS 주진우 라이브라고 라디오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 좀 예. 하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아유, 삼성한테 조금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기자들한테 좀 너무 깔려 있어요. 삼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삼성 보도에서 계속 보이는데 이번 공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의 최종 결과고 이 혐의, 이 내용을 가지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 공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소장 부분부터는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까 말했듯이 수사 과정에서 부스러기를 던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네, 예. 단독이라고 내보내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저널리즘에서 벗어난 거지. 순간 뭐 수사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도 보도해야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기자는 팩트를 향해서 달려가서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받아쓰기를 한다는 거죠. 특정 의도에 따라서. 그런데 삼성에 대한 받아쓰기 가장 심합니다. 이게 공소장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삼성 출입 기자들이 쓴 법률적인 내용 기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기획하고요, 취재하고요, 기사 쓰고 내용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삼성 관련 법조 기사들은 언론사 법조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산업 관련 팀에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자, 검찰 기자가 굉장히 셉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언론사 사회부 시스템이 검찰 기자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누가 정치 권력, 검찰과 어떤 권력이 만나도 거의 검찰 출입 기자의 그 뭐라고 하나요? 융단 폭격에 당하질 못해요. 조국 추미애 건에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검찰 기자가 힘을 못 쓰는 데가 있는데요. 삼성 출입 기자들. 거기에서 이 통일된 기획과 편집과 취재, 기사 내용이 한 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번에 공소장 공개했는데 공개된 내용은 없고 공개된 것이 논란이다, 인권 침해다 이런 기사만 10배 많을까요? 한 50배 정도 많을 거예요. 네. 이창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공소장이 이미 공개가 된 상황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방금 주진우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공소장이 공개되고 이런데 사실 삼성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근원적으로는. 왜냐하면 삼성이 이 어려운 사건을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로 끌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여론에 기대해서 사건을 덮어보겠다는 전략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검찰 쪽도 많이 확보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검찰 쪽에 답답함이 이번에 이걸로 드러난 게 아니냐라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분식회계나 이런 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제 중요한 쟁점을 여론에서 잘 다뤄주고 이게 좀 실체적인 좀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가지 말고 예, 예. 그러니까 이재용을 구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지 말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공소장 공개 논란이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웠던 때가 이제 올해 2월인데 그때 이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이랑 법무부가 강하게 대립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동아일보가 2월 7일 공소장 전문을 공개를 했고 그러자 TV조선 등이 그 공소장 내용을 분석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때도 나왔던 게 뭐 인종석 전 비서실장이 3차례 등장했다.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35차례 등장했다 식으로 분석 보도가 나왔는데 해당 언론사들이 지금 이재용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 공개가 되고 나서도 사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기자나 언론사들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취사를 하고 침묵을 하는 경우가 꽤 있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네. 2005년도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삼성 보도는 굉장히 성역과도 같았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삼성의 그 언론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위치는 더 공고해지고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삼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언론에서 다른 뉴스에서 삼성에 대한 문제 볼 수 없거든요. 볼 수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조국 사건이나 추미애 사건보다 108배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든 범죄가 왜 이제는 108배입니까? 좀 진지하게 좀 하십시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고민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꽤 중요하다. 508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큰 범죄는 경제 범죄예요. 화이트 칼라 범죄인데 이 사익을 오너의 사익을 위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고 국가가 손해보고 국민연금 손해보고 그리고 회사 주주가 손해를 보는 이런 전형적인 그 조직 범죄입니다. 금융 형사 범죄 중에 가장 나쁜 조직 범죄인데 왜 그러냐면은 삼성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 이 불법을 위해서 이 탈법을 위해서 다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죄하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언론이. 이 본질적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질을 얘기 못 하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변방에서 이런 논란이나 만드는 건데 삼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취재는 지금 언론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많이 지금 진보하고 나아진 것이 저희가 지금 삼성 얘기를 여기서 KBS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언론에서 못 하고 있어요. 그나마 예, 우리 예. 제2가 이 삼성 부회장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1TV는 광고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신료의 네, 가치죠. 수신료의 네. 가치. 공영방송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공영방송의 가치인데 공영방송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삼성 비서실, 미전실에서 가장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타기 해라, 어떻게 해라 이 내용을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특수한 시기여서 삼성에 대한 비판 보도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본질, 삼성 사건에 대한 본질 얘기하지 않으면 다시 굴종의 시대, 비굴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장 관련된 내용만 보더라도 아까 이창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되게 내용이 어려운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재판이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언론이 이때야말로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뭐라고 선도 그어주고 수용도도 나눠주고 맥락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심의 권고를 무시했었다는 점 그냥 이 정도만 방점을 찍고 하고 싶은 보도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어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도 않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삼성이라는 회사가 주주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주의 이익에 반해서 주주는 모르게 정보를 가리고 삼성 오너의 승계를 위해서 이 그 합병이 진행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휘 감독 지시에 따라서 미전실이라는 그 약간 불법적인 초법적인 기관이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두 가지 축으로 그 놓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석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혼자서 저격하니까 우리 교수님 집을 싸고 있어요. 아니 근데 교수님이 이제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네. 아무튼 삼성 관련 이슈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유일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이렇게 유일하진 본질적으로 네. 그래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제가 봤을 되죠. 때는요. 텔레비전은 없고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더 라이브에서 이렇게 다뤘습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앞으로 할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133쪽 분량의 공소장입니다. 언론과 관련된 내용도
5쪽 이상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언론이 말하지 않는 공소장 속 삼성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삼성이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발주한 36억 원 상당의 광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욱 씨가 그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제작진이 써줄 줄 알았는데 안 써줘가지고 딱 제 수준에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가장 쉽고 이해하기 그렇습니까? 좋아요.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을 하는데 삼성은 합병에 찬성하는 여론 형성을 위해서요. 국가대항전 프레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은 이제 우리 편, 그리고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상대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삼성은 36억 원의 광고를 언론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언론사들은 우리 편, 즉 삼성이 엘리엇을 물리쳐야 한다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게 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쉬웠어요. 쉬웠습니까? 예,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잘하네. 고맙습니다. 네. 예. 맞게 설명한 겁니까? 최욱 씨가? 이창민 교수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못해 대답하시고. 예. 아주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때 당시는 이제 주주총회 전이었고요. 네. 주주총회 전이어서 일단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삼성 같은데 우리나라 재벌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뭐 이렇게 경쟁이 붙고 이러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워낙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나름대로 굉장히 급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설득을 주로 해야 됐던 것 대상이 또 국민연금.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소위 말하는 투표권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앞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됐던 시기니까 정황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때 쏟아져 나왔던 언론 보도들도 좀 보셨죠, 주진우 기자. 네. 예. 수백 건, 수천 건이 쏟아졌던 것 같은데 그냥 프레임이 됐습니다. 만약에 삼성을 지키지 않으면, 옹호하지 않으면 매국노. 이게 거의 그냥 프레임으로 이렇게 기획됐는데 예상했던 대로예요. 예상했던 대로 예. 삼성 관련된 기사는 처음 기획 단계에서 삼성이 거의 기획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프레임에 맞춰서 삼성 출입 기자들이 보도하곤 했는데 이번에 11가지 정도 기사가 이렇게 공소장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는 제가 취재 과정에서 제가 취재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는 한 1000개 이상의 기사가 올라왔었고 그게 그 삼성의 영향력 안에서 움직였다고 보는데 11개 기사는 거의 대부분 검찰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던 과정. 삼성에서 청탁을 하면 국장이나 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어떤 기사 같은 경우는 초안을 짜서 언론사에다가 발주를 하고 다시 그 기자 이름만 붙여서 다시 삼성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기사 중에 동아일보 기사가 특별히 많지 않습니까? 동아일보는 삼성 사돈가이기도 하지만 동아일보의 법조 기자 중에 이수영 전 기자가 지금 삼성 미전실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컨트롤 타워에서 활동하거든요. 이분이 국민연금 합병을 위해서도 매일경제 편집국장을 통해서 어떻게 로비했다 이런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영 씨 핸드폰에 있던 문자가 많은 부분을 이걸 증명해줘요. 네. 그래서 검찰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 최소한의 얘기만 한 것이 이번에 공소장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언론이 삼성을 위해서 훨씬 더 열심히 뛰었죠. 근데 제가 2015년 이때를 정말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때 KBS 라디오 게스트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론전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이 건을 실제로 스포츠를 보듯이 우리 한국 삼성이 질까봐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면서 삼성을 응원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뭘 모르실 때. 이 언론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영향을 미친 거죠. 언론이 저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보죠.
만약에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직접 등장하는 것보다 바람잡이가 앞에서 바람을 좀 잡아줄 때 쉽게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지금도 불쾌한 게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야 이거 우리나라의 국가 기업 거의 이미지인데 네. 뺏기는 거 아니야 막 불안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게 순진하고 어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나 이번에 돈 안 꿔주면 혹은 네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이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조금은 애매했던 그런 애국심을 잘 활용해가지고 써먹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을 어떻게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언론이 결국은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잡이 앞에 나섰고 국가까지 저는 팔아먹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당시 기사들에 대한 기억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되게 어색하잖아요. 두 회사의 성격도 그렇고 당시 비율도 되게 이상했고 어렵잖아요. 그렇게 가면. 예,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문제를 왜 합병하느냐, 어떤 시너지가 있느냐라는 것을 기사가 설명하지 않고 네. 여기에 지금 반대파로 나선 엘리엇이 얼마나 나쁘냐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 당시 삼성물산 홈페이지에 태극기가 걸렸거든요. 예, 그 삼성물산 홈페이지에 이 건의 어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여론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 합병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태극기를 이렇게 팝업으로 띄웠었던 게 기억이 예, 나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국가주의 마케팅을 걸었고 이제 거기에 언론이 많이 따라갔던 상황이다. 관련해서 최근 삼성물산 변호인단 입장 내용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 엘리엇을 겨냥한 언론 보도들이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이라고 썼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그런 말 할 수 있었다 치자고요. 근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삼성이 언론을 어떻게 장악을 했고 어떻게 통제했는지 관련 문건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톤을 다운시킨다든가 차라리 이런 표현을 안 쓰고도 반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관련 기사들만 좀 한정해서 봤을 때 이창민 교수께서도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본질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저는 이제 저는 이쪽을 조금 그래도 아는 예.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한국 재벌과 언론의 문제를 그냥 압축적으로 정말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물산 제일모 두 개의 회사가 그냥 서로 합치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합쳐서 뭐가 좋으냐가 내용이 돼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줄. 그러니까 합병에 시너지가 있다. 아. 네. 그리고 그 시너지가 뭐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설득력 있는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들고 나온 게 이제 그때 엘리엇이라는 외국계 이제 사모펀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엘리엇을 투기 자본으로 몰아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홈페이지에다 태극기도 걸고 애국심 마케팅,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외국계 흡혈귀, 박쥐 뭐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 분석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시너지 효과라는 키워드는 거의 없고 뭐 예. 투기 자본, 기업 사냥꾼, 먹튀, 벌처 펀드. 저는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담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 기자분한테 전화 통화 제법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그래서 먹튀 아니다. 투기 자본 아니다. 제가 설명을 한 30분 정도 해드려요. 그러면 그 기사는 전혀 쓰지 않으세요. 이창민 교수는 안 무섭지만 삼성은 무서우니까요.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매국노라고 했겠죠. 아니, 그러진 않으시고요. 그러진 않으시고요. 알겠다고 그러고 끊으세요. 이해가 됐다고 그러고 끊으세요. 그리고 안 쓰세요. 이해를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알죠. 보기에는 이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기자분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지식이 없으시지 않을 거잖아요. 설득력이 답은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예, 뭐 그래서 제가 다양한 논리도 써봤어요. 네네. 아니 근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짚어드릴 건 진짜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지금도 언론에서 요즘도 많이 나오는데 경제민주화 요즘도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공정경제 3법이라서. 근데 이제 엘리엇 같은 데가 진짜 삼성을 먹는다라는 이런 프레임인데 저희가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연구소인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적대적으로 M&A를 당한 진짜 와가지고 기업 사냥꾼한테 당한 케이스가 예.
0.006%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건 2000년대 초반은 0.07%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미국이 소위 말해서 이런 기업 사냥꾼들이 굉장히 그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활동을 하시는 분하고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 미국에서는 이 기업 사냥꾼, 흡혈귀들이 활동을 많이 하냐? 미국도 5% 미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가짜 뉴스예요. 그 부분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례도 굉장히 적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네. 그렇군요. 어떻게 자, 보면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가지려는 게 실제 기업 사냥꾼 아닙니까? 재벌들이 그렇죠. 네. 오너들이 그렇죠. 전 질문만 한 거고 답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 사실 삼성의 계열사병이 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게 최근 공개된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서도 드러납니다. 2012년이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합병의 그 정당성 확보가 중요했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여론 조성에 사활을 걸었을 거라는 건 뭐 충분히 저희가 예상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창민 교수님.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여론 조성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게 합병의 경제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법적 쟁점인데요. 그 재판에 가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여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저는 이번 공소장 공개의 의미가 또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워렌 버핏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전문적인 얘기라 제가 설명은 길게 안 하겠지만, 워렌 버핏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거는 정말 개인적 승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시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껏 주장하고 있는 삼성 측의 입장과 전혀 달리 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어떤 그래서 작업 과정을 직접 움직였다는 알고 거죠. 있었다. 아니, 그걸 직접 움직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검찰 공소장에 네. 보면 워렌 버핏을 만나러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맞습니다. 네. 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극비리에 만나서 보도가 안 나온 겁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랬겠죠. 네. 어. 근데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언론에서 워렌 버핏을 인터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 이재용 부회장이 그 매년 뭐 행사차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을 만난다라는 보도들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예, 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간 건지. 삼성은 불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법은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합병의 정당성이 없다는 거는 증명이 될 거예요. 이미 나왔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 삼성의 목표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이재용 부회장 모르고 우리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했다. 왜?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삼성의 작전일 텐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워렌 버핏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 만날 때 왜 만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문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구속된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구속됐어요. 왜?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줬다. 이게 대법원 판결로 딱 나와 있습니다.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줬고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됐다는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야, 이재용 부회장이 몰라,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지금 안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언론이 애써 나는 몰라요, 안 보여요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부분은, 삼성에 불리한 부분은 보도를 하지 않고 삼성한테 유리한 거는 계속 얘기를 하는 언론의 투트랙 전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좀 원래는 죄송한데 네. 대법원 판결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이 원래 좋아하는 게 의혹 보도예요. 의혹을 따라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로 추정되는 것만 있어도 폭로 보도로 보통 이어지기 마련인데, 워렌 버핏이라는 저도 알고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의
아마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이름이 나왔는데 왜 취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점에서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삼성에게 불리한 취재의 원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취재에 가담을 한다거나 혹은 취재에 대해서 부인한다거나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서 어떤 점에서는 삼성이 광고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광고뿐만 아니라 기자 개인의 인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의혹이 아니라 공소장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기자로서는 취재를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건이거든요. 지금까지 네. 수많은 의혹 보도를 보세요. 조금만 어떤 기미만 있어도 달려드는데 전혀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는 건 저는 일부러 암묵적으로 이거는 취재하지 않기로 일종의 담합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이창민 교수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공소장에 관련된 네, 내용. 공소장 네, 네. 내용만 예, 예. 얘기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걸 취재를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취재를 한다면요? 취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가를 들어봐야죠. 왜냐하면 그 공소장에 나온 얘기가 그게 지배권 유지를 위해서 일종의 이명 계약을 맺자는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워렌 버핏한테. 예. 근데 이명 계약이라는 게 계약 뒤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주들한테 예를 들면 주주들한테는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은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워렌 버핏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오고 왔는지 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세상에 좀 정확한 얘기 오고 온 게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취재해 볼 만한 상황이긴 하군요. 그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후에 호의 보도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4개 매체가 있죠. 동아, 조선, 중앙, 매일경제 측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취재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저희 제작진이 공소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저는 이 11개의 기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불만은 저는 사실 뭐 언론 저널리즘 학자는 아닌데요. 경영학자로 보는 불만 중에 하나가 언론들이 이런 중요한 민감한 이슈를 또 접근할 때 제가 보기에는 사설하고 그냥 팩트 기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사설에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팩트 기사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데이터도 좀 있고 뭐 숫자도 분석한 게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적대적 M&A를 외치시려면 한국에서 적대적 M&A가 실제로 일어나는가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전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기사 제목들 보면 저는 이거는 거의 뭐 엘리엇은 투기성 먹튀펀드 뭐 이런 식으로 다 기사 뽑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성이 편을 드는 거 플러스 그냥 저는 클릭을 위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의 전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료 조사도 아예 없고 기사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심지어 설명까지 해드렸는데도 안 내세요. 아니 언론이 언제 사실이 중요했습니까? 언제 정의가 중요합니까? 삼성이 중요했죠. 여기 보세요. 이 기사 동아, 조선, 매경에서 나왔는데 이게 삼성에서 사보에 내도 좀 낯이 부끄러운 내용이 많아요. 국민연금 100기사로 나서라. 삼성을 위해서 100기사로 나서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밀어주는 거는 당연한 선택이다. 이게 기사예요. 삼성에서 주장이 아니라 삼성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쓰기 어려운 내용을 언론에서 자기네들이 앞다퉈서 총대를 메고 앞에 나섰습니다. 이거 부끄러워요. 이걸 기사라고 말하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 11개 하나하나가요. 근데 이 11개 하나하나는 검찰이 아무튼 검사들이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게 11개만 뽑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이 11개 기사가요. 생각보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아일보 15년 7월 9일은 대기업 특혜 논란에 포이즌필 자동의결권 번번이 무산이라고 아주 약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중간쯤 가면은 갑자기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마화를 통해서 이 일종의 손해와 이익에 대한 냉정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어떤 팩트 분석 기사가 아니라 악마화를 통한 분노 기사 내지는 내중에
애국주의적인 기사로 바뀌게 됐는데 마지막 그 한번 매경에 7월 13일자 15년 기사를 좀 볼게요. 사설입니다. 국민연금 상선물상 합병 찬성 당연한 선택이다로 결론까지 가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언론의 기승전결을 짜서 의문을 제기하고 동조를 얻고 합리적인 어떤 분석보다는 훨씬 더 감정적인 경로를 이끌어가는 때문에 이건 결국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전혀 다른 애매한 결론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언론이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거의 부역한 정황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노리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이 이 얘기한 대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당연한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연금에서 합병에 찬성했던 문영표, 홍한선 구속됐습니다. 구속됐어요. 그 공무원들은. 언론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구속됩니다. 이게 무슨 기사예요. 구속됐다니까요. 알아요, 저희도. 네. 네, 이거 보면은 이 공소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관리의 삼성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엘리엇을 이제 빌런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삼성에서 이 스피커가 될 만한 매우 중량감 있는 인물을 한 명을 딱 선정합니다. 근데 그 인물한테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그 인물한테 인터뷰를 딱 맡기면 되는데 그것도 못 믿어왔는지 대리로 작성을 해요. 기고문을. 그런 다음에 요대로 좀 인터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거 정말 삼성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죠. 사실인지 모르죠. 아니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에요. 다른 건 몰라요. 그래요? 노델의 전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면은 재벌의 검찰이에요. 재벌이 갑질 못하게 중소기업 거 이렇게 중소기업 거 이렇게 이득 이렇게 못 가져가게 이렇게 그럼 하는 재벌 총수의 저승사자군요. 저승사자예요. 오. 근데 그 사람이 삼성을 위해서 뜁니다. 이게 조금 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인데 삼성을 위해서 갑자기 소설가가 튀어나와요. 갑자기 저명 인사들이 튀어나와서 삼성을 위한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기고를 보냅니다.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들 막 빨가벗고 뜁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현직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면 끝나고 삼성 가고 싶어서 사회이사 하나 받고 싶어서 그리고 삼성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습니다. 노조 탄압, 노조 파괴 삼성 하면 이렇게 또 따라다니는 한 부분인데 그때 그 노조를 이렇게 사찰하는 증거들 누가 수집하냐면 현직 경찰들이 해요. 그걸 가지고 취업합니다, 삼성에. 그래서 그런지 이 노데레 씨의 그 이번 청탁 내용, 기고 청탁은 정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네. 그 삼성 출신 그 인사들도 많죠. 많습니다. 예. 공정위, 재경부, 그다음에 금감원 이렇게 삼성하고 이해가 충돌되는 그런 부서 공무원들은 그 취업을 좀 제한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목표가 삼성 취업인 사람들이 많아요. 언론사에서도 삼성 취업이 목표인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을 향한 이 용비어천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좌불안석인데 네. 임자원 변호사 보시기에는 아니 저는 제가 항상 이거 어떻게 좀 걸리면 걸립니까, 임자원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할게. 소송은 삼성 소송은 제가 할게. 좀 마세요. 너무 확신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기고 청탁이 만약에 오면 이 필자분들이 나는 발탁됐구나. 기고 청탁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필자로 발탁됐구나 기뻐한다는 말씀인 듯해요. 그런데 또 언론의 저널리즘 원칙으로 또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필자를 선택하고 그 필자의 그 글의 방향까지도 결정하는 게 사실은 언론사 데스크 아닙니까? 그래서 오피니언란이라던가 사설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필자 선정부터 내용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언론사의 입이 장악이 되어 있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네요. 그 기획을 그 편집 회의를 삼성에서 해서 이렇게 언론사에 내려보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몇 개가 해당되는 부분이 이 공소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로 픽이 되면은
또 신춘문예 당선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거보다 더 큰 훈장처럼 느낀다 이거죠. 그 훈장은 저는 아마 돈으로 돌아오는 혜택이겠죠. 아. 명예직 정도면 이렇게 뭐 대단히 기뻐하겠습니까? 아마 뭔지 모르지만 삼성이 사회이사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저는 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삼성이라는 후광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주는데, 적어도 언론이 자존심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권력 감시 기관으로서 남아 있고자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지면이라던가 의견권까지도 기업, 금권에서 휘둘리기 시작한다면 계속 소비자들한테 나는 언론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들어줘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지는, 정말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창민 교수께서는 기고 청탁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기고 청탁이요? 네네. 삼성으로부터요? 삼성으로. 너무 무리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뭐 예. 경제 경영 관련 예, 교수 아니면 삼성의 경쟁사로 이런 사례들을 좀 주변에서 접하셨습니까? 어떠세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그냥 술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떠돌더라라는 거지 뭐 실제로 받으신 교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단편이 이번에 이제 고소장에 좀 드러난 거고. 저는 뭐 언론 문제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뭐랄까 이건 약간 언론 문제는 아닌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요즘 이제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은 기업들이 정치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액수도 제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하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근데 그리고 그것도 공개할 의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 공개할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일종의 이 커넥션 문제잖아요. 로비 문제고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이 가져가서 그걸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책이 그쪽으로 바뀌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모르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옛날에 차떼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결국은 돈이기는 하지만 중간으로 드러나는 거는 돈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예를 들면 삼성이 부탁해서 기고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뭔가 나중에 리워드가 오긴 올 거잖아요. 뭐 그건 저는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사회이사로 올 수도 있고 나중에 고문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용역을 발주하는 거로도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기고를 써주면 사회이사를 2년 후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쓰진 않고 그러니까 증거도 안 남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암묵적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에서 그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남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제가 삼성 보도 하나를 김용철 변호사 비자금 사건 네. 그걸 제가 보도했는데 김용철 변호사와 그 비자금 폭로를 하기 위한 작업이 한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유구현 사재단 신부님들 모시고 기자회견도 하고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도 했는데 기사를 쓰는데 삼성 사장들이 여러 명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났는데 네.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네. 100여 가지 있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더니 아드님이 몇 살이시죠? 지금 영어를 배우면 좋을 때인데 미국에 좀 가 계시겠습니까? 학교에 가시겠습니까? 돌아와서 교수를 하셔도 좋고 언론사에 돌아오셔도 되고 기업에 가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계약서를 쓰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손을 안 잡았습니까? 안 했지.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네?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죠. 그런데 삼성이 그렇게 자 이번에 기고를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삼성이 그걸 잘합니다. 그 삼성을 위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잘 챙겨줍니다. 그리고 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기분 나빴다 하면 거기서 굉장히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일에 대한 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은 굉장히 확실한 데가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갔다 삼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 계속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직에 나섰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진우 기자의 그 보상을 더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격하고 있다. 그런 것도 좀 마음에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요새는 안 오더라고요. 아, 요즘 안 와. 이젠 제가 기자도 그만뒀으니까 네. 김영란법도 안 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타협할 생각이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진우 기자가 말씀하시는 게 다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황영기, 손병두, 뭐 진대재, 예, 노대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좀 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윤정 변호사? 아, 공소장에 예, 기재된 예. 부분이요. 네. 글쎄요, 이게 결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최종적으로는 형량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이익과 이것이 공개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물론 따져야겠습니다만 거기에 설령 해당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형량을 했을 때 글쎄요, 이런 사람들 이거 다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이 아니라 다 한 자리씩 했던 분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사실이 수사 결과로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게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이익이 크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네요. 예. 공소장에 그 적시된 내용 말고 사실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도 있지 않나요? 예, 윤정 변호사? 그러니까 삼성을 상장하는 말 중에 문호조 경영이 있고 그게 사실은 위헌 경영, 불법 경영인데 그게 마치 대단한 경영 철학처럼 고집되어 왔고 삼성은 그것이 자유로운 노사관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법원이 그것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되게 폭력적인 불법 행위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을 밝혔죠. 삼성 위전실 인사들이 에버랜드 노조와 서비스센터 노조에 대해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그 판결문 내용을 봐도 삼성이 노조와의 공작을 하면서도 언론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령 2011년 7월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옵니다. 대기업 직원 조모 씨의 형사 입건 소식을 알려요. 이게 참 이상한 기사예요. 네.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직원이고요. 형사 입건이에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게 막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대포차 운전하다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판결문에는 그런 기사를 낸 게 삼성의 전략이었다고 그러니까 명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모 씨라는 분이 에버랜드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분이고 이런 기사가 나와야 삼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 해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와야 그 노조가 문제가 있는 인사를 막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방탄 노조다라는 논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2013년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사실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노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2013년 2월에 언론에서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센터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죠. 이 또한 삼성의 전략이었다는 게 판결문에 적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불과 4개월 전에 조합원 중 한 분이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세요. 근데 그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그런 전략을 짰던 거고 언론은 그런 전략에 동원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행태를 관리의 삼성이다 그래서 관리라는 말을 쓰는 거 되게 미화하는 거다. 이것은 그냥 폭력이고 범죄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삼성의 한 면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있었어요.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네, 이건희 회장. 네,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로 임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이 얘기만 한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65세 전후면 노망이 든다. 절대 실무를 맡으면 안 된다. 60세 넘으면 손 떼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다 바꿔야 된다. 천재 경영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거 뭐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른 면은 제가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삼성이 원하는 삼성 좋아 만세 기사는 너무 많이 나오고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이나 그 취재는 너무 안 나와서 제가 그럼 나라도 해야지 하다가 제가 삼성 전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했듯이 노조 파괴 행위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목숨을 잃어서 장사를 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신을 탈취해 갑니다. 경찰들이 나서서. 네. 그런데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 있는 노조원들 때문에 회사 망한다, 어렵다 이 얘기만 쓰고 있어요. 이게 삼성을 바라보는 언론의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 21이 올해 7월 달에 삼성 미전실 문건을 단독 공개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기사를 냈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령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삼성은 법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삼성의 의도에 따라서 바뀌는 법을 보기도 했는데 관련된 사안이 하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그 노조 탄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수단이 이른바 이제 친사노조, 그게 삼성의 용어고 우리는 이제 어용노조, 가짜노조라고 얘기하는 그런 노조를 설립해서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니까 노조가 못 만들어지게 하는 전략이었는데 2010년에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 2개 노조가 가능해진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노조를 탄압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을 잃어버리게 생기니까 이 법의 시행 속도를 늦추려고 공작을 펴는 게 미래전략실 문건에 나오는데 노동부, 경총, 노사정의, 국정원, 노동 관련 학회, 국회 환노위 등을 접촉해서 복수노조 폐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게 작업을 하고 그래서인지 실제 당시 복수노조 시행이 유예가 됐었고요. 미전실 문건을 보면 후에 삼성은 그러한 공작실에 협조하고 순응한 의원이나 교수, 공무원 등에게 추석 선물로 한우 세트를 보낸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이 복수노조 시행 문제를 놓고도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방이 있었고 이것이 설립이 되면 우리나라가 노조판이 된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또한 삼성의 전략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동안의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많은 언론이 삼성의 여론전에 동원됐다는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껏 뭐 입장을 밝힌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침묵이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뭐라도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입장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얘기는 입 닫고 넘어간다. 이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억울함이라도 좀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아니요, 그런 의도였는데. 그럼 사과해야죠. 네, 사과는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언론의 특징이죠. 저는 소비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삼성 눈치 봐서 그런 듯합니다. 아니, 요새. 삼성에서는 광고도 주고 돈도 주는데. 그럼요. 예. 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고 어떤 점에서 주주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미친 거잖아요. 국민연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이 능사는 아니지만 수세적인 방어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뭐 정정보도 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논리로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겠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언론의 책임을 또 한 번 방기하는 게 지금 침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재된 언론사나 기자나 아니면 장충기 문자로 공개된 그 자료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뭔가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었으나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들이 왜 침묵하는지 이유를 묻는 것보다는 그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첫째, 그래서 뭐라는 의미다 이거는. 내가 뭘 잘못했냐. 설령 장충기랑 그런 문자를 나눴다 한들, 설령 삼성의 전략에 따라 보도를 했다 한들 그게 왜, 어때서, 왜 새삼스럽게 라는 반응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다. 문제 없는 거니까. 이런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태도로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기자라고 대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삼성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관련 기자들, 관련 언론사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까지 공개된 이 마당에 언론이 억울함을 표하든 아니면 사과를 하든 이 입장을 내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다는 거. 삼성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거를 여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진우 기자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삼성에 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나 봐요. 기자 중에. 시사저널 시사저널에 다니고 시절? 있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그래서 다 뭐 이건희 회장 만세를 부르고 있어서 나는 좀 비판적인 얘기를 쓰겠다고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좀 어르고 달래려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좀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기사를 쓰자 삼성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사장과 회장의 태도가 더 놀랐어요. 삼성보다 더 삼성 편을 들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삼성에 관한 다른 기사를 문제 삼아서 기사를 아예 시사저널 판에서 그냥 빼내버립니다. 아예 기사를 빼내고 광고로 대체해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경영이고 이게 세상 사는 법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네가 아무리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 얘기하더라고. 아니 바뀌어요 얘기했더니 그래 바뀌지 않아. 아니 바뀐다니까요. 그랬더니 안 바뀌어. 그래도 해야죠. 기자인데 봤는데.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시사저널 기자들이 다 쫓겨났고요. 현지권 투쟁을 하다가 그리고 나가서 새로 만든 회사가 시사인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사례가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5년 그 합병 관련 기사를 삼성이 일일이 이 검열을 했나 봐요. 예, 예. 그러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언론사가 있었으니 그 언론사가 묵가지 메트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삼성 합병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것을 이제 포착을 하고 편집국장을 해고하지 않으면 광고 협찬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문제가 됐던 그 기사를 공소장에 남겨놨는데요. 2015년 6월 8일 최지성 재계회 재발목 제일모직 상장의 비밀 삼성 X파일의 교훈 점점 말려드는 최지성 팀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참고로 최지성은 삼성 미전실 실장입니다. 제목만 봐도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예, 그 당시로서는. 네. 예. 그 당시에 저 기사가 조금 유명했냐고요? 그 반향이 컸냐고요? 그렇진 않았어요. 전혀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메트로가 그 언론사로서 언론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삼성이 보기에 야 쟤네들 까분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야 저런 애들은 밟아야 돼 그러면서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보였어요. 만약에 엘리엇의 편에 서고 삼성의 반대편에 서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때 했습니다. 광고를 뿌리면서 언론들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한편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 만약에 삼성과 척이 삼성의 반대편에 섰을 때는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근데 메트로가 그때 이렇게 찍힌 거죠. 그래서 까분다 하고 그 다음부터 메트로에 엄청나게 이상한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논조가 완전히 바뀝니까? 완전 바뀌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삼성 기사가 사라집니다. 없어요. 사장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장도 바뀌고 그리고 광고에 대한 얘기도 됐고요. 그다음에 메트로가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언론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자, 삼성의 이런 여론전 관리 정말 다각도로 이루어졌죠. 예. 그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처음 세상에 알린 언론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 잘 많이들 모르실 텐데 지금 없어져서 월간 말지에서 네. 그랬어요. 예. 2007년 3월에 그 유미 씨가 돌아가셨을 때 월간 말지에서 그 소식을 처음 전했습니다. 그 보도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사화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가 다 거부당하고 월간 말지에서 처음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를 받아 들고 아버님이 이제 식사하시다가 말고 펑펑 울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 해당 기사를 쓴 정재훈 기자가 페이스북에 당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홍보팀 사람들이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편집국장 만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냥 돌려보냈고 아마 기사를 막으려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월간 말지도 사실 규모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언론은 아니었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했다 싶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삼성의 언론 통제에 순응하고 굴복한 언론인 많죠. 기억해야 하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 아니면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주진우 기자님 같은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충기 문자 보면요. 가장 놀랐던 게 제가 장충기 문자를 보고 가장 놀랐던 게 삼성에게 청탁을 하고 의지하면서 자기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혈맹이라는 단어를 쓰고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언론인이 합니다.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겠다면서 청탁을 합니다. 장충기. 일개 회사 사장한테 대법관 되는 청탁을 했다는 문자가 나와요.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슬프더라고요. 분노를 넘어서 그냥 슬프더라고.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언론의 삼성에 대한 숭배, 이 옹호, 이거는 조정래 선생님 천년의 질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천 사기의 한 부분인데 자기보다 10배 부자면 헐뜯고 100배 부자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10,000배 부자가 되면 노예가 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언론이 삼성의 노예가 되고 싶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제가 장충기 문자를 보고 굉장히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제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지금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얘기해야지. 지금 막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딱 입을 뗐는데 왜 그러냐. 더 빨리 하지. 아무튼 그 언론이 삼성에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은 결국 이제 광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30년 경력의 한 전직 기자가 제2 제작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광고를 끊으면 다른 기업, 즉 다른 회사의 광고주들도 연이어서 우리도 어렵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광고가 끊긴다는 거는 이제 신문 광고가 그냥 다 끊기고 언론이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삼성의 눈치를 많이 보죠. 네. 사실 홍보실 직원들이 옛날에는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곤 했는데 거기에 좌장은 삼성이었고요. 삼성의 말을 잘 듣는 데가 전경련.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이었는데 뭐 이것도 제 사례입니다. 제 사례인데 어떤 한 그 재벌가에서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성에 준하는 위전실을 꾸리겠다. 비서실을 꾸려서 그 회장을 보좌하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뭐요? 컨설팅. 컨설팅과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요, 저는 비쌉니다. 저는 비싸요. 그래서 생각이 없다고 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삼성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된대요. 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소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실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출액 일부를 대기업들의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신문 산업의 재무 구조, 그 광고 수입에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기업들이 광고비를 책정함에 있어 삼성그룹의 광고비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현실. 그래서 기사 내용이 삼성의 우호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광고비 책정 여부 및 규모를 달리하여 신문사 소속 임직원의 인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언론학의 입장에서 좀 보자면 결국은 기자 위에 사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주 위에 또 이제 대기업, 특히 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속적인 일종의 위계구조 형성이 돼 있는데 만성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언론사의 자립적인 이익 생산 구조가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기형적이리만큼 생존 자체를 기업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게 한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 기형적인 한국 언론 구조 때문에 결국은 신뢰도라는 게 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제는 어디서부터 다시 블록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광고가 없으면 생산이 안 되고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언제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자립적인 그런 이익 생산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면 삼성에 대한 이런 노예화, 영속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언론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아주 큰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제가 방금 말한 모든 권력 위에 바로 금권, 대기업, 삼성일 텐데 삼성에 대한 권력 감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언론이라는 것을 지금 사실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 모든 언론 소비자분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면 언론이 왜 있어야 되는가라는 언론의 그 존재 자체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관리 뭐 통제라고 부르긴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기업으로서 경영학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니까 정상적인 행위 아닌가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적인 행위라면 어떤 거를 지금? 그러니까 뭐 광고를 이렇게 기업에게 주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행태들이 언론을 관리하고 네. 우리는 뭐 이렇게 언론과 이런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변명을 할 수도 해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적폐에 많이 길들여져 있네요. 질문 자체가. 아니 근데 이제 한국에서 재벌을 바라볼 때 좋은 질문이세요. 좋은 질문이신데 포인트는 뭐냐면 광고비를 쓸 수 있죠. 광고비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문제도 그렇고 다른 재벌에도 문제가 그렇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광고를 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네.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업하고 이재용은 구분해야 돼요. 네네네. 삼성하고 이재용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재벌을 연구하는 저는 연구자로서의 삼성의 기준 효과라는 것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저희끼리 하는 농담 중에 삼성이 소위 말하는 이제 총수들이 불법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개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려오냐면 삼성이나 맨 위에서 먼저 개발을 하면 그게 중소재벌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더 작은 재벌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전파 효과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언론의 문제일 언론하고는 정확히 안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삼성의 어떤 그런 거를 짜는 미래 전략실에 만약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사회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좀 자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종의 범죄의 방법을 사회에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글쎄요. 그리고 삼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기사 제목에 삼성이 들어가면 클릭 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장충기 문자 메시지 그 건 저는 이제 뉴스타파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공개됐을 때 제가 놀랬던 거는 그것이 폭로된 당사자들, 그러니까 장충기로부터 뭐 고액의 공연 티켓을 받고 전자제품을 받고 교수들, 뭐 언론사 간부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교수는 할 말이 없다라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교수는 뭐 그들은 인맥 관리를 위해서 나한테 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동방예의지국의 예법상 감사를 표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거 오케이. 근데 내가 삼성에서 뭐 안 해줬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 당당함이 저는 사실 좀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삼성이 자기한테 왜 그걸 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는 삼성의 그 관리 문화를 자신들도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모르지 않을 텐데 일말의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정말 병들었다는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존경한다고 생각하시죠.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언론 관리 정황에 대해서 삼성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삼성 측이 광고를 매개로 우호적 기사를 유도하거나 부당한 기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삼성을 위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새롭게 의혹의 중심에 서 있죠. 그 가운데 최근에 언론 보도는 어떨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4월 화제가 됐던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병들었던 하천에 수달이 돌아왔다. 13년간 삼성의 오산천 살리기에 이어서 얼어붙은 추석 경기 삼성 구원투수로 등판. 삼성전자 14년째 전국 기능 경기대회 후원하는 까닭은 알츠하이머 정복 그날까지 삼성 미래의 기술 육성에 7,700억 원 투입 같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삼성 효과, 삼성의 사회 공헌을 조명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예. 우리가 그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론들은 그동안에 삼성 덕분에 챌린지를 계속 해온 거 아닌가.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게 헤드라인만 봐도 쓰여진 단어가 거의 그런 식입니다. 이재용의 약속, 이재용의 기술 보급, 이재용의 동행, 이재용의 승부수. 이게 결국 다 이재용 덕분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영화 기생충이 떠올랐어요. 그 지하에 살면서 사장님 리스펙 이러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네네. 앞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장님은 누가 불을 켜주는지조차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센서 등기겠거니 하는 장면인데 거의 여기서 리스펙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어떤 순간이든 리스펙을 하는 게 마치 언론의 의무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신성인에 가까울 정도로 이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주의 이미지를 높여주는데 거의 아부와 교태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기사를 쓴다라는 건 언론이 감시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어떤 거리 감각이 전혀 없고 정말 존경감을 표현한다면 기사 쓸 필요 없죠. 그냥 그렇게 존경에 대한 다른 뭐 수필을 쓴다던가 에세이를 쓴다던가 다른 방식을 연구해야 되지 언론 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국의 유명한 기업인들 가령 뭐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죠. 네.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나 잣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언제냐면 청문회 때 그랬죠. 국정농단 청문회 때.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물론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뭐든 다 모른다 그러고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 그러고 마치 누군가가 써준 얘기 원고를 그냥 읽는 듯한 태도만 보여서 그다지 스마트해 보이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뒤에 이제 줄줄이 이재용 개인의 형사 사건이 그러니까 문제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좀 이상한 합병이나 아니면은 뇌물수수 이게 곧 결국 이재용 개인의 그러니까 경영승계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정황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 입장에서 이재용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 없으면 기업이 무너진다. 그거 없으면 심지어 국가도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 개인의 능력을 계속 좀 부각하는 데 좀 혈안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사업장을 찾은 사진이 정말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거든요. 보셨죠? 예, 저희가 이거 사실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민 교수님. 예. 이렇게 존재감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뭐 저는 이거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언론이 이런 기조로 갈 거라고 봐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예측하는 근거는 재판 때문이에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언론을 이해하시려면 재판을 생각을 하시면 딱 돼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지금 이제 어차피 집행유예를 받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재판부에 설득력 있다고 보는 건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이 흔들리고 삼성이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린다. 이 논리밖에 지금 없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은둔형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한 사업이 2000년대 초반에 이삼성인가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 사업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말실수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말실수를 했던 게 회장님이 저를 결제 라인에 끼워주신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청문회 때. 예. 그런데 이제 리더십을 부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저는 이런 기사들이 생산해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런 것들을 언론이 좀 냉철하게 봐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나 뭐 사실 데이터를 이제 통해서나. 그런 게 별로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무슨 계열사를 하나 책임지고 맡거나 아니면 뭐를 성공시키거나 실패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회장은 심지어 다보스 포럼 가서 뭐 발표도 했어요. 정의선 부회장은 투자자나 기자들 대상으로 자기가 프레젠테이션도 해요.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의 피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뭐 전혀 검증이 없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해서 마타도 하는 걸 흑색선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이미지가 없거나 잘못된 이미지를 세탁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제공하자 하는 건 백색선전이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의 언론이 백색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계속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라는 이미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하는 유능한 CEO인지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우량주로서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큰 후광 효과를 노리고 있는 삼성과 연결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이미지를 삼성과 동격으로 계속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언론의 의도들. 그러므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요소들을 다 없애고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삼성과 한 몸뚱어리인 이재용 부회장 이미지를 언론이 앞서서 그래서 정말 나서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결국 이거는 거의 정치적인 메시지 구호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홍보 기능에 치중한 그런 언론 보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보도를 보면요. 북한 보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일날도 쪼그려 앉으셨다. 그리고 어디 이재용 등에 땀이 흠뻑 젖으셨다. 이 보도 이게 뭐 그래서 생일날 어디 가면은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보도만 계속 나오는데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워요. 막 웃음이 나다가 안타까운데 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요. 자, 코로나 시대에는 이재용이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문 경영인은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문 경영인이. 권오현이라는 그 반도체 신화를 이끌었다는 사람도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전문 경영인보다 최고 경영자, 세습 경영자만 오직 필요하다.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전 언론이 받았습니다. 전 언론이. 그렇게 대서특필합니다. 어떻게 전문 경영인은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냅니까? 근데 이런 조선일보 기사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망했게요. 예? 미국의 IT 기업은 그럼 뭐 어쩌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다 망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걸 우리 언론이 지금 찬양 일색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의 세습을 이렇게 찬양하는 북한 매체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저는. 최욱 씨.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보도들의 이름을 붙여보면 이 도미노 저널리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용이 무너지면 삼성이 무너지고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학문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짚어주세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뭐 일리가 없다고 보고요. 이거 참 단호하시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정말 뭐 한 3시간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 짧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몇 가지 대표적인 논리가 있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만 삼성의 큰 숲을 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죠. 근데 그냥 제가 이런 얘기 하시면 그냥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다들 웃으세요. 네, 다들 웃으시는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시는 거죠. 그건 진짜 그리고 그 논리는 보통 어떤 때 써야 되냐면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그냥 그 떡볶이집 있잖아요. 떡볶이집 신당동 떡볶이집 고추장 비법 감추고 있다가 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정말 삼성의 큰 숲에 대해서 자기 아들한테 가르쳐 줄 뭔가 비법을 숨기고 있었다면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삼성이 글로벌 상장 기업이고 지금 애플하고 싸우는 기업이고 아시잖아요. 저도 문외한이지만 IT가 얼마나 앞으로
빠르게 변할 텐데 그거는 진짜 저는 황당한 논리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언론에서 이것도 제 예측인데 향후의 언론은 삼성에 대해서 기사를 쓸 때 이재용, 그다음에 미래, 그다음에 10년 이 키워드로 계속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 재판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언론도 알거든요.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큰 실적은 없다.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나온 게 제가 보기엔 이제 재판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분석에 보면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재벌 회장들 재판 받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감옥 갔다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하면 보통 얼마 걸리시는지 대충 뭐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형사재판이고 대법원 갔다 다시 고등법원 오고 이러면 제가 내보면 한 4년, 5년씩 걸리는 게 너무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보시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투자 열심히 잘하고 오히려 경제력 집중이 너무 심화돼서 문제입니다. 네. 삼성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통계로 보면 너무너무 심해졌죠. 네. 근데 삼성도 몇 번 있으셨잖아요. 이건희 회장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논리도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그냥 팩트나 데이터로 하면 이렇게 말이 되는 게 별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너 리스크는 실체하지 않는 겁니까? 이창민 교수님. 이건 뭐 학문적으로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일단 저는 여기서 처음에 언론, 이게 저널리즘 비평이니까 언론에서 오너라는 표현은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오너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주식 몇 %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재용 부회장 2019년 말 기준으로 0.6%입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까지 합치면 많을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도 4몇 %세요. 그럼 둘이 합쳐서 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재벌의 핵심은 오너가 아닌데 오너인 척 하면서 굉장히 큰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에서 이제 삼성의 논리를 받아서 주인 있는 기업이 잘 된다 그러는데 그건 주인이 있는 정말 진정한 주인이 있는 기업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적은 지분으로 휘둘리는 기업은 성과가 안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포인트를 집어드릴 건 오너 관련돼서는 지금 3, 4세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연구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언제가 잘 나올까요? 가족기업에서. 창업자가 할 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재벌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정주영 회장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근데 3, 4세로 넘어가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삐걱삐걱 거려요. 그 이유는 다들 예측 가능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오너, 주인 기업에서 학계 연구를 쓰는 건 한 30년 전 연구. 그다음에 한국 재벌하고는 완전히 다른 연구더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건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아들 리스크 이 정도로 저희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 얘기 좀 받아주세요. 예, 그렇게 아들 리스크. 예. 3, 4세 꼭 붙여주세요. 3, 4세 꼭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그냥 주식시장 보시면 돼요. 저희 최근에 사례들 몇 개 말씀드리면 조양호 회장, 조양호 회장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표대결에 져서 물러났을 때 주가 뛰었어요. 박사모 아시아나 거기 물러날 때 주가 엄청 뛰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재벌 회장들 요즘 무슨 일이 있을 때 주가 오히려 뛰어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약간 더 기업 경영에 약간 가치의 부담이에요. 네. 부담이 되는 쪽으로 요즘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언론이 삼성 친화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실제로 삼성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들의 고백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 선배가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재용 부회장을 소위 말해서 옹호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념적으로 정치적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정치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거기 따라주면 좋겠다. 마이너 매체라서 삼성 광고를 따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압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기회에 삼성이 지금 위기에 몰린 이 타이밍에 광고를 따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고위 임원이랑 막 미팅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때 느낀 게 정확히 압박이라기보다는 언론이 삼성을 먼저 더 원해요. 돈이 되니까요. 이재용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고를 따내기 위해서 채용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포인트 방문 판매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재판에 가서 방문해서 광고를 판매하는 거죠, 기자가 아니라.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기사를 쓸 수 없었다는 거를 체감하게 되죠. 제가 알게 됐죠. 아, 이게 진짜 이 거지 같은 현실이구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됐고 저는 너무 힘들었죠, 사실. 예, 너무나 힘들었고 절망적이었고. 딸 가진 착한 아빠들도 그렇고 그런 평범한 언론인들도 범죄적인 기사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충기 문자 보면서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언론인이 사실상 이게 아주 현저하게 이제 뇌물에 가까운 지금 뭔가를 받고 잘못된 기사를 썼을 경우에는 이거 좀 최대한 법으로 좀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카메라 렌즈 수율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일면톡으로 냈어요. 네, 삼성은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 그리고 사실 기사가 나가던 당일에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엔 이건 사실보도다라고 해서 그 삼성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삼성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저희를 이제 압박했던 수단이 뭐였냐면은 광고를 중단을 하고요. 이제 말하자면 밥줄을 끊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보고 있던 전자신문 유료 부스들을 끊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삼성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던 정정보도문 비슷한 것을 저희 신문에 이제 게재를 하면서 사실상은 이제 항복의 수순을 밟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굴욕적인 그 글이 나간 이후에 실제로 전자신문에서 주축이 됐던 많은 기자들이 회사를 떠나는 일로 이어졌었죠. 6개월 동안 회사가 싸웠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진짜 좀 살아있는 기사들을 언론이 원래 쓰는 게 맞지라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좀 허무하게 끝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삼성이 진짜 하나의 권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뼈저리게 확인을 한 거죠. 주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슬프죠. 슬프죠. 뭐 언론이 사실 보도보다 삼성 보도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기자들이 이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문제가 나오면 지레 보도하지 않고 취재하지 않고 삼성한테 도움이 되는 보도만 하는 이게 지금 언론의 지금 현실인데요. 거의 많은 매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슬프죠. 슬프죠. 어디 가서 기자라고 어디 가서 저널리즘을 논할 수 없죠. 이 삼성 앞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분통 터지다가 슬프네요. 저는 기자들한테 정의감 이전에 자존감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 소비자들은 이미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은 이재용의 사진을 싣고 땀에 흠뻑 젖은 이재용의 사진을 싣는 기사를 기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자라고 보지 않고 그냥 삼성 홍보, 광고비 받고 삼성 홍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기자들 스스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위하고 저널리즘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그런 것 떠나서 기자로서의 지위부터 일단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 전제하에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냐. 왜 스스로를 그렇게 무너뜨리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주진우 기자님, 네. 언론사는 이제 광고로 보상을 받는다 쳐요. 네. 그러면은 그 일개 개인, 네. 기자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당신 회사 광고 끊겠어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지나가면 그러니까요. 돼요. 네. 그런데 왜 그 걱정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아, 뭐가 없어요? 아니, 기자한테는? 회사 사장한테 뭐 광고를 끊겠다, 뭐 경영상 압박을 넣겠다. 그러세요, 저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은 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인사 문제가 걸려 있어요. 사실 지금은 조금 덜 할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거대 언론사의 인사 거의 삼성이었습니다. 삼성한테 청탁하지 않습니까? MBC에서 MBC 사장을 통해서 장충기 사장이 압력을 넣습니다. 저 어디로 보내라. 그래 바로 들어주는 그런 예가 장충기 문자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자들은 자기 인사, 출세 이것 때문에 삼성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삼성한테 밑보이면 끝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관행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기자들이 삼성을 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보이면 손해를 보고 네. 잘 보이면 어떤 또 특혜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삼성 출입하는 기자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뒤에 축의금에 동그라미 하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요, 가전 장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바꿔주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경제팀 그리고 삼성 담당이 출세로 가는 비상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날을 생각하고 삼성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 데스크, 국장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삼성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언론. 2015년 삼성물산 합병이 곧 국익이라고 눈앞에 무전 외면을 했고 2017년 국정농단 때는 한국 최고의 권력의 이재용에게 피해자 프레임을 씌웠던 언론들이죠.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자문단 중 한 분이 극약 처방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처럼 저널리즘의 공적 가치를 훼손한 언론사는 언론재단의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극약 처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돈에는 극약 처방은 아닙니까? 네. 돈에는 돈 논리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듣다 보면 주진우 기자님 말씀도 듣다 보면은 결국 이미 관행이 돼서 삼성에서 얻는 건 특혜가 아니라 이제 시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줄 서고 기다리다가 받기를 기다리는 정도지 그냥 우연히 거기 가서 얻는 정도가 아닌 수준이 돼버렸는데 그럼 어떤 식의 좀 제재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모두가 저널리즘 원칙에 맞춰서 단일 대우를 형성한 다음에 삼성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사실 그대로 쓰면 될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사주는 사주대로 삼성의 광고가 디폴트 값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 최소 수준으로 삼성 광고값을 넣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보자면 기자들은 삼성의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꿀과 같은 혜택이 있는데 이걸 굳이 버릴 필요가 없을까라는 개인의 어떤 방임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식의 약간 강압적인 제재라던가 여기서 말하는 언론재단의 지원금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없다면 자율권에 맡겨서 이런 삼성과의 일종의 거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 저는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강압적인 제재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민 교수님. 예,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원고 보고 봤는데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아이디어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보기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는 거는 가짜 뉴스가 퍼져도 그걸 퍼뜨린 주체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는 굉장히 많이 퍼지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환경오염하고 똑같아요. 환경오염을 시키죠. 어떤 기업이.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비용을 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기업한테 과징금을 때리거나 그거에 맞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기사들이 방금 말씀하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이게 홍보성 기사인지 아닌지 사실 구별해 낼 수가 없어요.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주 기자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가짜 뉴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홍보 기사고 일방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에 제재가 가능한 겁니까? 그런 홍보성 기사들 쉽지 않습니다. 뭐 뚜렷할 그 제재 수단이 없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무슨 잣대가 들어가거나 법령이 들어갈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삼성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 바라기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데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자존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초심. 왜 기자가 됐냐면 사회에 조금 보탬이 되려고 됐는데 사회의 보탬이 아니라 삼성의 보탬이에요. 삼성의 보탬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재용 가문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영혼을, 나의 직분을, 기자라는 저널리즘을 여기다 팔아
이거는 처음으로 추심으로 들어가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삼성 주주, 삼성의 이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팔겠다. 이거는 조금 기자들이 그냥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같아요. 뾰족한 수 사실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런데 조금 기자들도 조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적하잖아요. 이름 부르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기사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말고는 효과적인 수단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돈돈하는 시대에 삼성은 점점 재앙적인 위치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일본 신문하고 유사하다는 얘기가 많지만 이게 논문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최인호 선생이 쓴 논문인데 한국과 일본 신문의 프로모셔널 저널리즘 경향성 비교라는 이 논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광고 건수는 일본은 0.18건, 한국은 0.10건. 그러니까 일본에 훨씬 더 많은 대기업 광고가 실린다는 거, 일본 신문에. 그러나 호의 보도량을 따지면 일본이 0.11건, 한국은 0.19건. 무슨 말이냐면 광고는 더 적게 실리지만 훨씬 더 호의적인, 자발적인 호의 보도가 2배나 많다는 겁니다. 일본보다. 저희가 일본 언론이 굉장히 치우쳐 있다. 어떤 점에서는 너무 좀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다까지 얘기했지만 이걸 보더라도 그래도 금권 감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보다는 더 정밀하다라는 이런 숫자가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정보도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정정 보도를 하는 두 가지는 사실상 재판 끝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할 때와 두 번째는 힘의 논리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 밀려서 뭐 검찰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대기업이랄지 힘 센 쪽으로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런 자료들만 보더라도 일종의 공식적인 제도나 혹은 언론의 권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조금 강제력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게 허위 보도를 하고 있는 그 일부 언론들, 신문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봤다라면서 정부에 좀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임 전 변호사. 그게 신문은 인권과 시민의 편에 서서 권력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신문협회의 논리더라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신문협회에서 누가요? 그런 지원을 신문협회에서 언제 인권과 시민과 국민 편에 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네, 어이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실 이 짧은 문장인데 이 단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뭘 가짜야. 가짜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서 이제 권력에 대한 감시관 역할이라는 말에서 그 권력은 시민들도 느껴요. 정치 권력을 이미 뛰어넘은 경제 권력을 느끼는데 경제 권력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더 어떠한 감시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기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신문협회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시민들에게 정말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저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 기업 범죄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연구가 물론 다 데이터를 모아서 한 건데 저는 이제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어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뭘 모았냐면 기업 범죄를 누가 밝혀내느냐. 실제로. 그러니까 기업 범죄라는 건 분식회계, 그다음에 뭐 뇌물 주고 뭐 이런 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걸려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기업 범죄라고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물어보면 아마 1등은 누가 나오실까요? 금감원 또는 검찰 뭐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인식 수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1등이 거의 1, 2등을 누가 다투냐면 내부 고발자, 그다음에 언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규제기관, 검찰 또는 저희가 생각하는 뭐 주주 뭐 이런 사람들이 밝혀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 범죄 감시자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큰 건, 진짜 큰 건은 다 언론이 밝혀요. 또 덩치가 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재밌는 현상은 뭐냐. 이게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그걸 밝힌 미국 기자들은 다 진급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명성을 얻는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들한테 미국 정부는 금전적 보상을 굉장히 많이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이걸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같은 나라가 이제 언론이 제 역할을 하려면 주진우 기자님이 잘 되셨어야죠, 사실은. 그 대표가 됐어야죠. 예. 괜찮습니다. 이거 뭐 진짜 이야기야. 잘 되셨잖아요. 상당히 애매하네요. 잘 됐다고 얘기를 했죠. 나도 좀 애매해가지고. 그 코로나 지원금을 만약에 신문협회 지원해야 된다면 심사를 좀 언론 소비자들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래야죠.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당당하게 나름의 미사 여구를 써서 요구는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권력 감시라는 워치독 역할 되게 좋아합니다, 언론사들이. 그런데 이게 금권이라던가 다른 기득권 회로는 저를 못 가고 일단 정권을 잡은 쪽에만 이 권력 감시를 하려고 과잉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음모성 폭로 기사가 범람하는 정치 과잉의 권력 감시로서의 언론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보면 정치 기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 감시라고 하는 이런 좋은 미명을 결국은 한 군데만 집중해서 쓰다 보니 어떤 언론 소비자들한테는 정치 혐오까지 너무 정치가 너무 과잉돼서 정말 피곤해라는 그런 반응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감시해야 될 권력들은 단순히 정치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삼성을 오랫동안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법부와 관련돼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마다 정치 게이트, 사회 게이트 이런 흉악범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저는 막 속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중요해요. 구조적으로 중요하고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삼성이 이 얘기를 못해요. 이 얘기는 조금 나오면 그때 이제 정치 기사들 쏟아지고 사회 기사 쏟아지고 흉악범 쏟아지고 그래서 정작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정말 권력의 정점에 있는 금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른 재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삼성 얘기는 논하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랑 이제 이야기해 보면 권력 감시에 대한 그 공명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 권력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못한 부끄러움을 이 정치 권력을 감시를 막 지나치게 하면서 거기서 벌충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맞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안타까운 게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들이 그리고 중요한 토론들이 이어져야 될 때 그때마다 또 다른 사건들이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삼성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상해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와 관련한 이번 재판을 앞두고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는 얘기를 또 많은 언론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언론도 또 국민도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5월 6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많은 언론이 이런 문장을 씁니다.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 잘못과 단절하는 뉴 삼성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이후 경영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다시 사업 처리가 되면 삼성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이 막대할 수 있다. 이 뉴 삼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장이 여러 언론사에 똑같이 나와요. 그대로 나왔죠. 예, 아마 어느 기사 아니면 삼성 홍보팀이 낸 자료를 그냥 베껴 쓴 게 아닐까 싶은데 과거 잘못과 단절하는 뉴 삼성으로의 변신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 여기서 말하는 과거 잘못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뇌물증여, 회계조작, 배임, 횡령, 언론 척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벌어졌느냐. 한 사람의 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 계열사, 전 계열사 임직원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 뉴 삼성으로 갈 때 가장 빨리 쳐내야 될 것은 이 제왕적 조직 문화 아니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삼성의 모습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이재용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 계열사가 나서고 홍보팀이 이재용 영웅 만들기에 열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삼성 입장에서 우리는 바뀔 생각이 없다라는 일종의 대국민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삼성은 스스로 바뀔 수 없는 조직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법과 원칙, 법과 사법 절차에 따라서 삼성이 정말 뉴 삼성으로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재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이 정말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재판을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조국 재판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주장 증거가 낱낱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한 10분의 1만큼이라도 좀 이 재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 언론이 이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 이 철학을 강조할 땐 딱 두 가지 사안입니다. 친일파. 삼성과 일본이에요. 그때만 꼭 이거를 드러내고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이 타겟이 되면 10년 전 자서전까지 다 텁니다. 그 잣대만이라도 좀 일관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주 기자님. 친일파 논리였어요.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 야, 이제 범죄가 뭐가 중요하냐? 돈 많이 벌어주잖아. 탈세가 중요하냐? 사회 공헌했잖아. 과거 있고 미래 보자. 지금 과거를 단절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한테는 위기인데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25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승계를 위해서 모든 불법 탈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공헌하라고, 사회 기여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세금만 내면 삼성의 그림자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지금 불법과 주가 조작과 그다음에 분식 회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단죄하지 않으면 왜 세금을 내요? 앞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이거 가르쳐야 돼요. 자, 기업을 물려줄 때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 그래서 여기다 가치를 많이 올려줘.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서 장국 단단하게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승계해. 그러면 세금 안 낼 수 있어. 이걸 가르치자는 겁니까? 불법을 가르치자는 겁니까? 그래서 자, 이제 과거와 단절할 시간이 왔어요. 이 재판에서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죠. 삼성 얼마나 중요한 기업입니까? 국가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이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 주셨으면, 그래서 국민한테 돌아와 주셨으면,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께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삼성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언론도 사실 움직일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언론 기자들이요, 삼성 돈 받으면 탈환난다고 생각해요. 삼성 돈 받지 않습니까? 관리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너서클에 들어갔구나, 이런 안도감과 나 승진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삼성 내에서 승진할 사람들, 좋은 자리 갈 사람들한테는 비자금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비자금 통장을 받으면 내가 드디어 승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승진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부패의 고리가 지금 기자들한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언론의 가장 큰 비극이기도 합니다. 이창민 교수님. 네. 네, 저는 삼성 문제는 저도 이제 경영학과에 있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죠. 저도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삼성을 못 살게 구느냐. 근데 이제 쭉 보시면 결국은 문제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거를 총수의 어떤 개인의 이해를 위해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 문제도 삼성의 어떤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는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의 개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원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치면 삼성의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점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이번에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언론에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이제 언론이 폭로자인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 기업 범죄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부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언론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소장이 나왔으니까 이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언론이 조금 기여를, 그러니까 냉철하게 자꾸 투기 자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흡혈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런 버핏 꼭 만나시고요. 네. 저는 그 데이터 저널리즘 영역에서 연구자들도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도표화해봤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만만하게 생각하는지 숫자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삼성 얘기가 엄밀히 말하자면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용한 삼성에 대한 부당한 어떤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삼성이 정말 저도 훌륭한 기업이라 생각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업이죠. 근데 삼성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근데 내부적으로 그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언론이 그 개혁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 언론 개혁을 많은 언론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느냐.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의 어떤 내부적 위험으로 여기고 계속 비위만 맞추면 언론은 영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언론은 지금이라도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삼성에 대해서도 위치를 다시 재정립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주진우 기자 그리고 이창민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재용은 비록 1년가량이라도 감옥에 갔다 하지만 언론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재용의 혐의만큼 무거운 언론의 혐의라는 기고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후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다음 한 주는 쉬고요. 10월 11일 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